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아마 성실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겁니다. 젊어서는 사우디에 끓는 사막에서 땀을 흘렸고, 나이가 들어서는 국내의 굵직한 건설 현장을 돌며 흙먼지를 친구 삼아 살았어요. 제 손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덕에 자식 하나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들 호영이는 제 고생을 알아줬는지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주어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제 노년의 가장 큰 자랑거리를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며느리 이지선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들이 처음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명망 높은 교육자 집안에서 나고 자라 그런지 말씨 하나하나에 교양이 묻어나는 아이였습니다. 조금은 새침해 보일 수도 있는 외모였지만 저를 보며 아버님하고 수줍게 웃는 얼굴에서 어찌나 광채가 나던지요. 아들이 저런 복덩이를 어디서 데려왔나 싶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라 생각하며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죠. 강남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는 동네의 전망 좋은 아파트를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물론 등기는 제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아직은 제 품 안의 자식들이라는 욕심도 있었고 혹시 모를 세상사에 대한 마지막 안전장치 같은 것이기도 했어요. 지선이는 그런 제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님,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송구스러워요라며 오히려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기특하던지요. 그 아이는 제 기대를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들를 때면 지선이는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약과나 한과를 사들고 왔어요. 제 아내는 호영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기에 저는 살가운 딸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선이가 꼭 제 딸처럼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 했죠. 아버님, 다음에는 어머님이 해주시던 갈비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호영 씨가 어머님 손맛을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죽은 아내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며 살갑게 구는 녀석을 보며 저는 몇 번이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저런 아이가 제 며느리라니 저는 참 복이 많은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친지들도 모두 지선이를 보며 김 사장,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어. 요즘 저런 애가 어디 있나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니까요. 그날은 유독 날이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쑤신다는 제 말을 흘려듣지 않은 지선이가 용하다는 한 의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아침부터 호들갑을 떨었죠.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버님 건강은 저희 가족의 행복이에요. 호영 씨랑 다 정해뒀으니 그냥 몸만 오세요라며 애교 섞인 엄포를 놓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에는 아들 내외와 함께 백화점에 들러 점심을 먹고 제 옷을 한 벌 사주겠다며 매장을 둘러보기도 했어요. 지선이는 제게 어울릴 만한 옷을 이리저리 대보며 우리 아버님은 체격이 좋으셔서 뭘 입어도 멋쟁이시네라며 연신 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죠. 문제는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기분 좋게 쇼핑을 마치고 아들 집에 들러 차나 한잔하고 가기로 했어요. 널찍한 거실 소파에 앉아 지선이가 내오는 향긋한 매실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괴종시계를 닦겠다며 나섰습니다. 그 시계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장모님께 물려받은 유품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지만 매시간 정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꼭 먼저 간 아내의 목소리 같아 제가 무척이나 아끼는 물건이었죠. 지선아, 그건 그냥 놔두어라.
오래된 거라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아끼시는 물건인데 제가 깨끗하게 닦아 놓을게요. 먼지가 너무 많이 앉았어요. 지선이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른 헝겊을 가져와 시계의 구석구석을 정성껏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기특해서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계의 윗부분을 닦던 지선이가 발을 헛디디는 척하더니 시계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계의 유리 부분이 산산조각 났고 시계바늘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들 호영이는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지선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떡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소중한 물건을. 며느리는 금세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모습은 누가 봐도 실수로 큰일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어요. 호영이가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아니야. 나 때문에 흐흑.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라며 자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까지 자책하며 우는 아이를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지선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물건이야 다시 고치면 되는 것을. 그만 울고 일어나거라. 너 다치지는 않았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우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우는 며느리를 위로하며 무심코 거실 벽에 걸린 액자 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리에는 제게 등을 보이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울고 있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찰나의 순간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요. 그것은 슬픔이나 자책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한 그런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라 제가 헛것을 보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액자를 보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며느리의 모습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그것은 분명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표정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늙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못난 놈이라고 몇 번이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의심을 털어버리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며느리를 100% 믿고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연락도 없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에 들러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과 아들이 좋아하는 회를 한 알음 사들었죠. 깜짝 방문해서 맛있는 저녁이나 함께 먹으면 이 못난 의심도 눈 녹듯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익숙하게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 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 또 전화하셨어? 이번 주말엔 또 뭘 해달라고 하시려나? 짜증이 가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제가 오전에 안부 전화를 했던 것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왜 그래? 아버지가 그냥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지. 아들 호영이가 며느리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멋쩍은 마음에 헛기침을 하며 초인종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때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며느리의 말이 날아와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궁금은 무슨. 아, 진짜. 밥맛 떨어지는 영감탱이 또 오네. 저 시계처럼 고장나서 요양원에나 갔으면 좋겠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밥맛 떨어지는 영감탱이. 시계처럼 고장나서 요양원에나 가라. 제가 며칠 밤낮으로 애써 부정하려 했던 그 의심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사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지선아, 말 좀 가려서 해.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듣긴 뭘 들어. 당신 아버지잖아.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나 저 영감탱이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으니까.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과 몇 개가 복도로 굴러갔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괴종시계가 깨졌을 때와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깨진 것은 낡은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저의 믿음과 애정,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손에서 떨어진 사과가 복도 구석으로 굴러가 멈추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기계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일상의 소음들이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며느리의 그 목소리만 밥맛 떨어지는 영감탱이, 요양원에나 갔으면 좋겠네 하는 그 잔인한 말들만 메아리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과일 봉지를 그대로 둔 채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제 머리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배신감과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자부심,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지켜주고 싶었던 그 아이가 제 등 뒤에서 저런 칼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고장낸 괴종시계가 거실 한편에서 침묵하고 있었죠. 그 침묵이 마치 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장나서 버려질 운명. 요양원에나 갔으면 좋겠다는 저주. 그 모든 것이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호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기고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그냥 꺼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분노를 터뜨리며 덤벼들지 않기로요. 저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정말 저 아이의 바람대로 고장난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비참하게 내쫓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상처받은 시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내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단답형으로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며칠이 지나자 걱정이 된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헬쑥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지선이가 걱정이 가득한 완벽하게 위선적인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아내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 기운이 좀 없을 뿐이다. 그래도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됐다.
괜찮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선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부엌으로 들어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호영이는 제 옆에 앉아 안절부절 못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지선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 사과 좀 봐.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었네. 그 말은 분명 과일을 두고 한 말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저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고장 나버린 늙은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의심이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님을, 저 아이의 모든 언행에는 가시가 돋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아들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 너희가 사다 준 약과가 먹고 싶구나라며 명분을 만들었죠. 지선이는 어머 아버님,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금방 사다 드릴게요. 라며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목소리로 저를 반겼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 저는 예전처럼 소파에 앉아 그들이 가져다 주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 슬쩍 오래된 제 스마트폰을 소파 쿠션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켜놓은 상태였죠. 1시간쯤 지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너희도 주말인데 푹 쉬어라. 벌써 가시게요, 아버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입맛도 없고. 저는 일부러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영아, 미안하다. 내가 어제 너희 집에 내 손전화를 두고 온 것 같구나. 혹시 소파 근처에 있는지 한번 봐주겠니? 아, 그러세요, 아버지. 잠깐만요.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네요. 제가 이따 퇴근길에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으니 들러서 찾아가마. 저는 일부러 아들이 출근하고 지선이만 집에 있을 시간을 노렸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지선이가 화사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전화기는 여기 잘 있어요. 그녀는 제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 속에서는 제가 집을 나선 직후의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갔어? 지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와는 180도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었죠. 응, 갔어. 아버지, 요즘 정말 이상하지 않아? 꼭 뭐에 삐친 사람처럼. 아들 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삐치긴. 그냥 늙어서 기운 없는 거지. 근데 저 영감, 우리한테 집 해준 거 가지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빨리 어떻게 되든가 해서 집이라도 우리 명의로 넘어왔으면 소원이 없겠네. 지선아. 왜? 당신은 안 그래? 이 좁은 집구석에서 당신 월급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버님 재산이면 우리 평생 먹고 놀아도 될 텐데. 아, 맞다.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잠시 후 지선이가 자기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응, 엄마. 나야. 아니, 시아버지. 또 왔었어. 아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시네. 응. 맨날 기운 없다고 죽는 소리. 저러다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 아빠 친구분 중에 변호사 있다 그랬지?
증여받은 재산,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우리 걸로 만드는 방법 없는지 좀 알아봐줘. 상속세도 만만치 않다며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녹음을 중지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나 뒷담화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재산 편취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며 제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실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심증은 확실해졌지만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물증이 필요했죠. 며칠을 고민하던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죠. 아버님, 저 지선이에요. 저희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냐? 저희 아기 가진 것 같아요. 테스트기로는 2줄 나왔는데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려고요. 아버님,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라니.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었죠. 이것 또한 저를 올가매려는 덫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 됐구나. 아버님,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해요. 호영 씨랑 아버님 모시고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 쓸방도 같이 꾸며보면 어떨까 해서요. 아버님 안목이 워낙 높으시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제 앞에서 입덧하는 신용까지 해가며 제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저를 서재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님, 이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려고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아기한테 안 좋은 전자파 나올까봐 걱정돼요. 아버님께서 컴퓨터를 잘 아시니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말없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가 느리다는 핑계를 대며 이것저것 눌러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검색 기록 보기를 클릭했죠. 제 눈앞에 펼쳐진 검색 기록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노인성 우울증 약물, 성년 후견인 제도 신청 자격 및 절차, 판단 능력 상실 노인 재산 처분 방법, 증여 재산 상속세 면제 한도, 사망진단서 위조 처벌. 마지막 검색어 사망진단서 위조 처벌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재산을 노리는 것을 넘어 저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음모. 더 나아가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다 못해 제 죽음을 위조할 방법까지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지셨어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여전히 천사 같은 얼굴을 한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악마의 얼굴 위로 천사의 가면을 뒤집어 쓴 괴물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떠는 시간도 끝났죠.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것은 차갑고 이성적인 결심뿐이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제 자신과 제 재산을 지켜내고 어리석은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가증스러운 연극의 막을 제 손으로 내려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보다 한 수 위에서 더 치밀하고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만 했습니다. 작전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토록 바라던 치매 노인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새벽 이른 시간에 어눌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세요, 거기 호철이네 집 아니냐? 호철은 제 동생의 아들, 즉 조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호영이에요. 호철이가 아니고요.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아, 호영이냐? 내가 헷갈렸구나. 미안하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네. 집 아니세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다급해진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화기를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집 전화벨이 불이 나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에서 다급하게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내외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옷바람으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선이가 제게 달려와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오? 제 말에 지선과 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선이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호영이의 팔을 붙잡았죠. 여보, 어떻게 아버님 정말 이상해. 우리를 못 알아보셔. 아버지, 저 호영이에요, 아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선이고요, 며느리.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호영이, 지선이 그리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죠. 그날 지선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죽을 끓여다 제 입에 떠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죠. 그녀는 제 앞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했지만 저는 그녀가 아들 몰래 제 상태를 살피며 교활한 미소를 짓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다고 확신하는 사냥꾼의 미소였죠. 며느리는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제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기 일쑤였고 대화 도중에 엉뚱한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심지어 지선이를 제 아내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선이는 아버님, 저 지선이에요라며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를 완전히 어린아이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아들과 제 재산 문제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죠. 여보, 아버님 이러시는 거 봐.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은행 일이나 재산 관련 서류 같은 거 이제 우리가 관리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래도 될까? 그럼 아버님이 나중에 더 안 좋아지셔서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 이건 우리가 아버님을 지켜드리는 거야. 저는 그들의 대화를 못 듣는 척,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며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계획이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녀가 저를 돌본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저는 제 작전을 물밑에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저는 옛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선이는 아버님,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라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제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젓자 못 이기는 척 저를 보내주었죠. 물론 제 발길이 향한 곳은 친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제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은퇴한 변호사 박형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꼴을 보더니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에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 그리고 멍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이게 무슨 꼴인가? 무슨 일 있는 겐가?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박 변호사 앞에 앉아 제가 준비해 온 모든 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한 스마트폰, 그녀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찍은 사진, 그리고 그동안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까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 변호사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을 봤나? 자네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감히. 진정하게, 박 변호사. 이제부터가 시작일세. 나는 저것들에게 그냥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저것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들 걸세. 그러려면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반격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매각이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해야 했죠. 박 변호사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를 만나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하지만 반드시 현금 거래가 가능한 사람에게 넘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제 대리인인 박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죠. 두 번째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특히 사문서 위조와 같은 범죄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게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안경과 만년필을 건네주었습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자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서류를 내밀 때 반드시 이걸 사용하게. 모든 것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해야 하네. 저것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려야 해. 저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오며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쥔 장수처럼 비장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제 연기력과 저들의 탐욕뿐이었죠. 저들의 탐욕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제 덫에 더 깊숙이 걸려들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시장에 들러 흙이 묻은 감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일부러 넘어져 옷에 흙을 묻히고 무릎에 작은 상처를 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선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디서 이렇게 다치셨어요? 세상에 흙투성이가 되셨잖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감자 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소리를 했죠. 여보 나왔어. 당신 좋아하는 감자 사왔는데 오늘 저녁엔 감자전 좀 부쳐주구려. 지선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저 지선이에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제 치매 연기가 깊어질수록 며느리 이지선의 탐욕은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곧 처리해야 할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어요. 제 앞에서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는 저 영감, 저 노인네 같은 호칭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후 며느리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님께서 요즘 기억도 잘 못하시고 자꾸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호영 씨랑 상의했는데 아버님 재산이나 은행 관련 업무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힘겹게 모으신 재산을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당하시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척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제 눈에 낀 안경의 초소형 카메라가 그녀의 가증스러운 얼굴과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인감도장이랑 통장 같은 것들 저희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가 대신 은행 업무도 봐드리고요. 이게 다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제 허락이 떨어지자 지선이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화색이 도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표정을 관리하며 슬픈 얼굴로 제 손을 잡았죠. 고마워요, 아버님. 저희만 믿으세요. 저는 다음 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통장 몇 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박 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인감도장은 동네 도장 가게에서 똑같이 파낸 막도장이었고, 통장들은 잔고가 거의 없는 휴면 계좌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들을 받아들고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그녀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새로운 서류 몇 장을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만년필 모양의 녹음기도 제 셔츠 주머니에 꽂혀 있었죠. 아버님, 이거요. 아버님 연금 신청하는 서류인데 여기에 서명 좀 해주셔야 해요. 그녀가 내민 서류는 연금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재산 위임 각서였습니다. 제 모든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아들 김호영과 며느리 이지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저는 못 읽는 척 눈을 찡그리며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에 뭘 쓰라는 거냐? 아버님 성함이랑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바보처럼 해실해실 웃으며 서류에 제 이름을 적고 가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서류를 소중하게 챙겨 가방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제 자신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확인 절차뿐이었어요. 바로 제 아들 호영이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이 모든 계획에 동조한 공범인지 아니면 아내의 가스라이팅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피해자인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백화점 쇼핑을 간 틈을 타 아들을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아주 맑고 또렷한 정신의 아버지로 돌아갔습니다. 호영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는지 아들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앉아보거라. 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다. 저는 아들을 제 앞에 앉히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제 평생의 연기력을 총동원하여 짧은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절박함을 표현했습니다. 호영아. 아들이 정말 이게 아들이 원하던 그림이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 나간 늙은이로 내 마누라 손에 놀아나는 바보가 되기를 정말로 바랐던 거냐? 제 말에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녀석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죠.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선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선이 말이더냐?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냐? 네.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재산도 지켜드리고 옆에서 잘 모셔야 한다고. 그래서 내 아내가 내 인감 도장과 통장을 가져가고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전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게냐? 저는 녀석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들은 제 추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리석고 나약할 뿐이었죠. 똑똑한 아내의 말에 완전히 세뇌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가엾은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아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녀석을 저 교활한 며느리에게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독해져야만 했죠. 저는 다시 치매 노인의 가면을 썼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누구인가? 왜 내 아들 방에 앉아 있는 겐가? 아들은 제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를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아파트 매각은 이미 잔금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며느리의 범죄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제게 마지막 카드를 내밀 순간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서재에서 떠나보낸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아내에 대한 희미한 믿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가엾은 어린아이의 얼굴. 그 녀석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제가 던진 의심의 돌멩이는 녀석의 마음에 작지만 선명한 파문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 파문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며느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때까지 저는 그저 기다리며 제 연기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호영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며느리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을 기세였지만 이제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날이 좋구나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예전에 호영이는 아버지, 지금 밤이에요라며 안타까워했지만 지금은 제 말에 대꾸하기 전에 며느리 지선이의 표정을 먼저 살피더군요. 지선이가 제 말에 익숙하게 네, 아버님. 별이 참 밝고 예쁘죠? 라며 비꼬는 듯한 동조를 할 때면 호영이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변화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니, 눈치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그녀에게 호영이는 이미 완벽하게 길들여진 그녀의 소나기 안에 있는 존재였을 테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제 앞에서 지극정성인 며느리 역할을 수행하며 제 재산을 완전히 손에 넣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손수 끓였다는 미역국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었죠.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세요. 그녀는 제 앞에 수저를 놓아주며 살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음식들 중 그녀가 직접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어제 제가 잠든 척할 때 그녀가 동네 반찬 가게와 고급 한정식 식당에 전화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없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왜요, 아버님?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다. 내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끓여주던 미역국 맛이 아니구나. 저는 아련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말에 지선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죠.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아직 솜씨가 부족해서. 어머님 손맛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나 봐요. 바로 그때 잠자코 있던 호영이가 나섰습니다. 지선아. 응, 여보. 이거 당신이 직접 끓인 거 아니지? 호영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선이는 물론이고 저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단호한 음성이었죠. 지선이의 눈이 당황함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님 생신인데 당연히 직접. 어제 당신 예담에 전화해서 한정식 코스 포장 주문하는 거 내가 들었어. 이 갈비찜이랑 잡채 전부 거기 음식이잖아. 미역국은 아파트 앞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고. 호영이는 차가운 눈으로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선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호영이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도대체 나랑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 회사 일로 바쁜데 나 혼자 이 많은 걸 준비하기가 너무 벅차서 아버님께는 그래도 정성껏 차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지.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었죠. 상대를 위하는 척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예전 같았으면 호영이는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오해했네라며 금방 꼬리를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같이 준비하자고 아니면 그냥 외식을 하자고. 이렇게 아버지를 기만하면서까지 완벽한 며느리인 척 연기할 필요는 없었잖아. 연기라니. 여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아버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두 사람의 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회심의 미소가 지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결국 지선이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호영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호영아, 내 아버지. 너희 왜 싸우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니? 저는 일부러 모든 것이 제 탓인 것처럼 불안에 떠는 노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제 말에 호영이는 차마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죠. 저는 그들이 남기고 간 음식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음식들을 입에 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제 예상대로 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초췌한 얼굴의 아들이 혼자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은 제 앞에 오더니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녀석의 등을 내려다보았죠. 한참을 울던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선이가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를 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 저희가 잘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재산을 관리해드리는 것도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당하지 않게 지켜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떻게 자신을 교묘하게 구슬렸는지, 아버지의 기억력 감퇴와 이상 행동들을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는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아내의 계획에 동조하게 되었는지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정신이 또렷한 모습으로 물으셨을 때,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신상 사건을 겪고 확신했습니다.
지선이는 아버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제 아내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해드렸으니.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에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분노의 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인생 최대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호영아, 똑똑히 보거라. 저는 제 안경과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자기 어머니와 모의하던 통화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어서 며느리의 컴퓨터 검색 기록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위조 처벌이라는 단어를 본 아들의 입에서 마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내 아내, 이지선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치매가 모두 연기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녀석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그리고 어리석은 내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친 척을 해야만 했다고 말해주었죠.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잠시 후 그는 결심이 선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독해져야 한다.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서 내 인생을 되찾으려면 너도 이제 연기를 해야 한다. 연기라니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남편으로 돌아가거라. 내 아내를 완벽하게 속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내 편에서 저 여자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내게 보고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아들 호영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망치고 아버지를 능욕한 저 사람을 제 손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아들의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아들이 제 곁에 돌아온 것이었죠. 이제 마지막 무대에 막을 올릴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아들이 제 편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죠. 아들은 완벽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말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남편 행세를 했고, 뒤로는 며느리의 모든 동태를 제게 보고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등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들을 통해 제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남편이 있다고 믿으며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죠. 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넘겨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부동산, 특히 강남의 그 아파트를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제 아파트 매각 절차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찾아낸 매수인은 자금력이 풍부한 중견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인데다 위치가 좋아 두말 없이 계약에 응했죠. 모든 계약은 박 변호사가 제 대리인으로서 진행했고,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만 잠시 얼굴을 비췄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치매 노인의 모습이었죠. 매수인은 제 상태를 보고 조금 의아해했지만 모든 법적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박 변호사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잔금까지 모두 치러졌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거금이 제 차명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제 평생의 노력이 저 교활한 여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며느리에게 마지막 철퇴를 어떻게 내리치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계획의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아주 그럴듯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여 아버님을 모시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모습을 과시하며 제게 마지막 서류의 서명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죠. 아들 호영이를 통해 그 계획을 전해들은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아빠 오시기로 했어. 아버님 기력도 없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모시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당신도 좋지? 그래, 장인, 장모님 오시면 좋지. 아들은 일부러 어눌하게 대답하며 며느리의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만족하며 파티 준비에 박차를 가했죠. 결전의 날,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녀가 직접 요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와 출장 셰프까지 불렀더군요. 집안은 온갖 맛있는 냄새와 화려한 꽃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부모님, 즉 제 사돈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사돈 내외는 교육자 집안이라는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속물적인 욕심이 얼굴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그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희 지선이가 옆에서 잘 모셔드린다니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들의 악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치매 연기를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조는 척 소파에 기대어 있자 그들은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부엌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아, 그래서 오늘 정말 끝내는 거 맞지? 저 영감 재산 확실하게 너희 앞으로 돌려놓는 거냐고. 사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 오늘 이 서류의 도장만 받으면 게임 끝이야. 저 영감탱이 이제 자기 이름도 가물가물해서 이게 무슨 서류인지도 모를걸. 그래, 잘 생각했다. 저 많은 재산 늙은이 하나가 쥐고 있어봤자 뭐하겠니? 젊은 너희가 좋은데 써야지. 이 집도 빨리 팔아서 더 넓은 데로 이사가고. 저는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치솟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그 부모의 그 딸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값비싼 와인이 오갔고 모두가 제 건강과 저희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며 거짓된 축배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며느리는 드디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가죽 파일 하나를 들고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가 하나 남았어요. 아버님께서 병원에 가시거나 하실 때 저희가 법적인 보호자로서 아버님을 도와드리려면 이게 꼭 필요하대요. 그냥 저희가 아버님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는 간단한 서류니까 여기에 서명만 좀 해주시겠어요? 그녀가 내민 서류의 제목은 가족관계 및 보호자 지정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전 재산 처분 권한 및 법정 대리인 지정 위임장이었죠. 이 서류에 제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법적으로 제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아들 호영이는 긴장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만년필형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경에 달린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담고 있는지를 속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며느리가 내민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위로 펜을 가져갔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겠죠. 저는 서명란에 펜 끝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지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지선 씨. 저는 더 이상 침에 걸린 노인의 어눌한 말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서늘하고 명료한 제 본래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사돈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던 사부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며느리 이지선이었죠.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저는 떨리는 손 연기를 멈추고 펜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을 지우고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쏘아보았죠. 그제야 지선이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여보, 빨리 와서 아버님 좀 봐. 그녀는 당황하여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호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십니까? 저희 딸애가 사돈어른 걱정해서. 걱정요? 저는 사돈의 말을 자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괴종시계를 일부러 깨뜨리고 뒤에서는 밥맛 떨어지는 영감탱이, 시계처럼 고장나서 요양원에나 갔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는 게 걱정입니까? 아니면 내 뒤를 밟으며 치매 초기 증상이나 사망진단서 위조 같은 걸 검색하는 게 걱정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재산을 빼돌릴 생각에 제정신이 아닌 당신의 딸을 거드는 것이 나를 걱정하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안경과 만년필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중앙의 TV와 연결했죠. 잠시 후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는 며느리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재산 처분 방법 끔찍한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뭐야? 사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이어서 스마트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응, 엄마. 나야. 저 영감탱이 우리한테 집 해준 거 가지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 차라리 빨리 어떻게 되든가 해서 집이라도 우리 명의로 넘어왔으면 소원이 없겠네. 스피커를 통해 지선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그녀는 아니야. 저건 합성이야. 조작된 거라고. 라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조차도 더 이상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 얼굴로 TV 화면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조작이라고? 저는 제 셔츠 주머니에 있던 만년필과 안경을 가리켰습니다. 이 안경과 만년필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려있지. 당신이 나를 속여서 가짜 통장과 도장을 받아가던 모습, 그리고 이 가족 관계 및 보호자 지정 동의서를 연금 신청서라고 속여서 내미는 모습까지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소. 지금 틀어줄까? 제 말에 지선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맨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들 호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으로 다가가더니 하얀 봉투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선이 앞에 그것들을 던졌죠. 이지선 씨, 당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인 줄은 몰랐소. 호영이는 일부러 아내에게 극존칭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죠. 하나는 이혼 소장이고 또 하나는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을 사기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이요. 아버지께서 모으신 증거 자료는 모두 변호사에게 넘겼고. 여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도 다 동의했잖아. 아버님을 위한 거라고 당신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지선이는 마지막 발악처럼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호영이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동의한 것은 아버지를 보호하자는 당신의 거짓말이었지, 아버지를 농락하고 재산을 강탈하자는 당신의 범죄 계획이 아니었소. 당신은 내 아내이기 이전에 내 아버지를 능욕한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야. 아들의 단호한 선언에 사돈 내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 딸이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고소만은 제발. 그들의 추한 애원이 거실을 채우던 바로 그 순간 딩동하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죠. 아들 호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와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신사는 집안의 풍경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집의 새로운 소유주 박진수라고 합니다. 네. 소유주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부인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박진수 씨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지난주에 전 소유주이신 김현석 선생님께 합법적으로 이 집을 매입했고 오늘 잔금 처리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제 소유입니다. 그의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퇴거 명령서입니다. 전 소유주의 직계 가족이 아닌 분들께서는 즉시 이 집에서 퇴거해 주셔야 하며 김호영 씨와 이지선 씨는 최대 24시간 내에 모든 짐을 빼고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불응 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거 명령서. 그 한마디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지선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새 집주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이 집, 그녀의 탐욕의 상징이었던 이 화려한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화려했던 파티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은 며느리 이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연극은 가장 비참하고 완벽한 실패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퇴거 명령서라는 법의 칼날은 이지선 일가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현실 부정의 끈마저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사돈 이 선생은 잠시 넋을 잃고 서류를 바라보더니 이내 마지막 남은 오기를 쥐어짜 내듯 새 집주인의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분노로 뒤엉켜 흉하게 갈라져 나왔죠. 이 매매는 무효요. 이 양반 지금 보시다시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요.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어떻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소. 당장 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그의 발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곁을 지키고 있던 박형진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박 변호사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심판하던 시절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법을 너무 얕보시는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사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혹은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아마 이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취소 소송을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김현석 선생님께서 심신미약 상태였으니 이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싶으시겠지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안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 선생님 댁에 있습니다. 김현석 선생님께서 계약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법정에서 의학적으로 증명해 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약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매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변호사 입회 하에 꼼꼼히 검토하시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명확하게 서명 날인하셨습니다. 그 어떤 강박이나 착오도 없었음을 증명하는 영상입니다. 오히려 법정에서는 이 선생님 댁의 주장을 재산을 되찾기 위한 파렴치한 거짓말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정작 재판정에 서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따님 이지선 씨가 김 선생님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위조한 재산위임 각서 사본입니다. 서명란에는 김 선생님의 서명이 아닌 따님의 필체로 위조된 서명이 들어가 있더군요. 필적 감정 결과 위조 사실이 명백하다는 감정서도 받아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미수를 넘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라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징역 5년 이하의 중범죄죠.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또한 이 선생님과 사모님께서 따님의 범죄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공모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합니다. 녹취록에 두 분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한 것처럼 행동해. 우리 집안 명예라도 지키려면. 이 정도면 범죄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되고도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이 선생님 가족 전체를 사기 범죄단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겠습니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으며 쌓아올린 명예, 자식의 앞날, 그리고 남은 노후까지 전부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박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범죄단이라는 단어 앞에 사돈의 마지막 저항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었죠. 무겁고 절망적인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48시간을 주겠소. 그때까지 이 집에서 당신들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떠나시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박 변호사가 말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것이오.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경고입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아들 호영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밤의 풍경을 녀석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녀석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법적으로는 아직 아내인 이지선과 함께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짐도 거의 챙기지 못한 채 그 화려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낡은 차에 몸을 실었죠.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지선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인형처럼 앉아 있었고 호영이는 그저 침묵 속에서 운전대만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네 중 하나인 변두리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건물. 그 건물의 옥상에 양철 지붕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작은 옥탑방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방은 성인 두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곳곳이 찢어져 있었죠. 창문은 하나뿐이었지만 바로 앞 건물에 가려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방 한 구석에 커튼으로 간신히 가려진 형태였고 찬물만 콸콸 나올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에서 반신욕을 즐기던 그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이었죠. 호영이는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지선은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방 안을 둘러보지도 않고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꿈일 거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자신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뺨이 빨갛게 부어오를수록 고통이 선명해질수록 이것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만 더욱 명확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이나 후회보다는 세상을 향한 저주와 원망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호영이는 그런 그녀를 그저 무감각하게 바라보다가 방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영이는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다시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지선은 옥탑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세상에 나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 시간 아파트 건너편 카페의 창가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서고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제가 처음 그들에게 선물했던 75인치짜리 거대한 TV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수입 원목 식탁, 그리고 이지선이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과 옷들이 담긴 수십 개의 상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때는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마치 쓰레기처럼 트럭의 짐칸에 아무렇게나 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창가로 모여들어 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죠. 저 집 무슨 일 났나 봐. 어머, 저번에 그 부부 아니야? 그렇게 사이좋아 보이더니 사업이라도 망했나?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그 자체로 이지선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이삿짐이 거의 다 실려갈 무렵 저는 차를 몰아 아파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짐을 정리하고 있는 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등장에 호영이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지선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지선 씨는 어디 있나? 옥탑방에 있습니다.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하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호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선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호영이가 이것도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일 수 있다고 설득하자 마지못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제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초라함과 절망감은 감출 수 없었죠. 왜 부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불렀네. 기회요? 그래.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자네와 자네 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해 줄 생각이 있네. 어떤가? 저는 그녀의 마지막 양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용서요? 아버님이야말로 제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당신 돈 좀 탐낸 게 이렇게까지 짓밟힐 죄냐고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제게 악을 썼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뉘우침 대신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자네는 변하지 않았군. 알겠네. 이제 더는 자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겠어. 그리고 명심하게. 자네의 고통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테니.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는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계획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아동복지재단의 이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은 저를 반갑게 맞으며 기부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을 하며 마지막으로 제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약속대로 진행해 주시겠지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기부자님은 철저히 익명으로 다만 이 모든 숭고한 나눔이 이지선님의 아름다운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깊은 뜻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사장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대중적인 무대 위에서 그녀를 위한 잔인한 연극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정확히 사흘 뒤 대한민국은 얼굴 없는 천사의 이야기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에는 익명의 독지가 결식아동 위에 20억 원 쾌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아침 뉴스 프로그램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다루었죠.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거액 기부자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각박한 세상에도 아직 희망은 살아있다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세상의 감동은 한 사람을 향한 경이로운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기부자께서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다만 평생을 청렴한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 선생 댁의 숭고한 정신과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는 따님, 이지선님의 아름다운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는 메시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발표는 기름을 부은 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이지선이라는 한 개인의 인품에 감동하여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에 더욱 열광했죠. 이지선, 그녀는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혼 소송과 월세 독촉에 시달리던 초라한 신세였지만 이제 그녀는 20억 기부를 이끌어낸 겸손한 천사,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와 신문사 기자들이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죠. 그들은 겸손한 기부 천사, 이지선의 삶을 조명한다는 명목 아래 그녀의 사생활을 샅샅이 파헤치려 했습니다. 이지선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호영이를 통해 전해들은 그녀의 상태는 처참했죠.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옛 친구, 동창,
심지어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들까지 모두가 그녀에게 축하와 존경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가 한때 속해 있던 강남의 사모임에서는 이지선 회원을 위한 축하 파티를 열겠다며 연락이 왔고, 그녀의 부모님이 속한 교육계에서는 자랑스러운 교육자상 후보로 그녀의 부모님을 추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에게 거대한 희극이자 동시에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테니까요.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세상이 그녀에게 씌워준 천사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딸을 옥탑방으로 찾아와 거의 애원하듯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선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런 척이라도 해야 우리 집안이 산다. 내 아빠 지금 학교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다. 그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셨다니 존경스럽다고 다들 난리야. 여기서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결국 이지선은 카메라 앞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을 두꺼운 화장으로 가리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이름 모를 그 훌륭한 기부자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얼굴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겸손함에 또다시 감동하며 플래시를 터뜨렸죠. 20억 기부 천사, 눈물의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부 천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그녀의 삶을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작진은 그녀가 사는 옥탑방을 찾아와 그녀의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녀는 낡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누는 삶이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같은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들을 지어내야만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는 그녀가 후원 재단의 주선으로 한 보육원을 방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사기 위해 호영이에게 이혼 위자료를 미리 가불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호영이는 그 돈으로 산 선물을 들고 아이들 앞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이 역겨웠지만 제 조언에 따라 모르는 척 돈을 건네주었죠.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너희는 이 나라의 희망이란다. 씩씩하게 자라야 해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잠시 꺼진 사이 한 아이가 실수로 그녀의 옷에 아이스크림을 묻히자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혐오와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다큐멘터리 스태프 중 한 명이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스태프의 목격담은 방송과 뒷이야기라는 형태로 인터넷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곧이어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지선, 걔 대학 때도 명품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돈 없는 동기들 대놓고 무시하기로 유명했죠. 결혼 전에도 아버지 카드값 때문에 집안 뒤집어진 적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런 애가 갑자기 천사. 지나가던 걔가 웃을 일이죠.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20억 기부 천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팟캐스트가 등장했고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는 이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명성은 그녀를 더욱 옥죄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부 천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쓸 수도 화를 낼 수도 심지어는 힘들다는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감시자들 앞에서 24시간 내내 완벽한 성녀를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갔고 그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모든 찬사와 영광 속에서 가장 고독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선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어느 날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기부천사 이지선 가면 뒤에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그 프로그램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끈질긴 취재를 이어가던 기자는 마침내 제 존재를 알아냈고 제가 아파트를 매각한 시점과 기부가 이루어진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또한 이지선과 아들 호영이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배경에 고부 갈등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했죠. 방송은 저와 이지선 양측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기자가 수집한 여러 정황 증거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 이삿짐센터 직원의 인터뷰, 그녀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들을 교차 편집하여 시청자들이 스스로 진실을 추론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파장은 가히 대단했습니다. 이지선을 향했던 모든 찬사는 이제 맹렬한 비난과 배신감으로 바뀌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국민 사기꾼, 희대의 악녀 같은 끔찍한 연관 검색어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녀가 출연했던 다큐멘터리 영상의 댓글창은 욕설과 조롱으로 마비되었고 그녀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던 자선단체들은 서둘러 그녀와의 관계를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역시 그 후폭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교직에서 강제 퇴출당했고 어머니는 대인 기피증에 걸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지키려 했던 교육자 집안의 명예는 딸의 탐욕으로 인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힌 것이었죠.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이혼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도 없이 홀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재판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났습니다. 조정관은 그녀를 유책 배우자로 판결하고 그녀의 모든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법정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찍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뚫고 비틀거리며 차가운 도시의 거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 지독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저와 아들 호영이의 삶에는 서서히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영이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힘으로 조금씩 삶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제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면 제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는 든든한 아들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죠. 저는 녀석이 제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단단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며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의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오후에는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하며 무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죠. 도시의 소음과 경쟁 속에서 잊고 살았던 삶의 여유와 자연의 소중함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재산의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신탁에 맡겨두었지만 제 마음은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웠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말 아들이 여자친구라며 한 아가씨를 데리고 제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처럼 수수하고 선한 미소를 가진 참한 아가씨였죠. 우리는 툇마루에 둘러앉아 제가 텃밭에서 갖다 온 옥수수를 쪄먹었습니다. 아가씨는 옥수수를 맛있게 먹으며 제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텃밭 가꾸시는 거 힘드시진 않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허허, 이게 내 낙인걸. 힘들긴 뭐가 힘들어. 호영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저도 아버님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녀의 꾸밈 없는 칭찬에 저는 쑥스러워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문득 이지선이 처음 제게 인사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 역시 이렇게 예쁘고 상냥한 말들로 제 환심을 샀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아가씨의 눈빛은 그 시절 이지선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계산이나 욕심도 없이 그저 따뜻한 존중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다 함께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가장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싸서 건넸고 그의 여자친구는 제 잔에 술을 채워주었죠.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관통했던 밥맛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의 저주 섞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어여쁜 연인이 있었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맛있는 조미료가 되어 소박한 저녁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밥맛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지고 맛있는 것이었죠.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제 인생은 마침내 평온하고 눈부신 별빛 아래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몫의 상추쌈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이지 꿀처럼 단 밥맛이었습니다.